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장 무역을 이용해서 국제 무역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제 무역이요. 국제 무역, international trade도 international trade입니다. 트레이드 자체는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자체 그걸 의미하고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물건이 사고 팔리는 그 내용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무역이라고 하면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겠고 이제 두 국가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장 모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수요와 공급 자체가 차원 자체가 한 단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출국의 수요, 수출국의 공급, 수입국의 수요, 수입국의 공급이 되겠죠. 국가 A의 수요와 공급, 국가 B의 수요와 공급.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 두 개만 고민하던 거를 네 가지로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무역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국제 무역에 딸려 있는 정부 정책들이 있겠죠. 정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부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뭐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국제 무역 자체는 상당히 큰 주제입니다. 경제학에서 상당히 큰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고요. 요 국제 무역 부분에 의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바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관심을 보였던 건 왜 국제 무역이 발생하냐라는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비교 우위, 절대 우위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또 오래된 주제예요. 그럼 국제 무역이 무역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가? 그렇죠? 그럼 국제 무역 이거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에 이제 그냥 무역, 교역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무역이라고 뭐 이름을 붙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제 무역 트레이드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교역이 있는 상황, 그다음에 무역이 없는 상황, 국제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국내 생산자와 국내 수요자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이 없는 무역 발생 전 뭐 오타키라고 하는데요. 오타키 컨디션 뭐 이래서 오타키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보게 될 테니까 내버려 두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제무역 발생하기 전일을 생각한다면 국내 생산과 국내 소비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왔던 수요 공급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내 생산, 국내 소비가 존재한다면 수요와 공급이 생산과 소비가 존재하고 공급이죠,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될 거고요. 시장 균형이 되겠죠. 시장에서 만나서 시장 균형이 결정되게 된다. 그러면 이 시장 균형에서 우리 살펴봤던 거 다시 얘기하면 공급을 통해서 시장 균형이 이루어지자면 생산자 잉여 발생하고 소비자 잉여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내 경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국내 경제에서 이제 후생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죠. 무역이 없는 경우에. 여기까지는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탄 것처럼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있는 경우에 그 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교해서 사회적인 후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분석들까지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는 무역에 대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무역 발생되는 이런데 무역이 발생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질문들, 과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고민을 하게 될 것인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럼 그 어떤 질문들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질문들을 고민돼 질문이랄까? 그다음에 이 모형에 의해서 이제 모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 어떤 상품이 무역 발생점에서 무역이 시작됐어요. 그쵸? 그럼 수출,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품목이 있다. 수출, 수입이 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럼 이 우리 원래의 국내 시장 균형, 그쵸? 균형이라고 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있을 수 있는데, 요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겠는지, 이게 기본적인 국제 무역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 또는 질문이 되겠죠. 자유화되면 자유화 후에 국내 시장 균형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우리 사회후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무역 자유화가 가져오는 후생 변화를 통해서 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익을 볼 것이고 누가 손실을 볼 것인지. 그렇죠? 사회 후생 변화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무역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이익을 볼 것인지. 그러면 이 이득을 우리 보여주는 거를 생산 가능 곡선으로는 예전에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익과 손실이 있을 텐데 이 이익과 손실은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이 있을 거고 이거를 후생을 통해서 파악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전에 무역을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익을 무역을 통한 이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산 가능 곡선 PPF,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라고 해서 PPF를 통해 보여준 적이 있었죠. PPF 선, PPF 바깥쪽, 그러니까 우상향 쪽의 점들은 생산이 불가능한 점이었죠. 국내의 경제만을 이용할 때. 근데 그 바깥쪽의 점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국제 무역이었고, 그래서 그 국제 무역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증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달리 이제 후생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이익과 손해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PF 자체에서는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사실 소비점이 생산 가능 곡선 바깥쪽에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행복이 늘어났다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계산 가능한 점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달러 단위, 화폐 단위, 원화 단위로 계산할 수 있겠죠. 누가 후생 손실을 얼마나, 소비자 인력이 얼마나 증가했고 생산자 인력이 얼마나 증가했다라는 걸 보여줌을 통해서 후생 상승을 보여줌을 통해서 숫자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모형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겠다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이런 무역청과 무역 후에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 자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죠. 경제 정책 중에서도 무역 정책이 되겠죠. 경제 정책이고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 조금 글자가 정부의 경제 정책인데 무역 정책이죠. 무역에 관한 정책.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역 전과 무역 후에 발생했던 이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죠? 무역 정책 수단으로 쓰는 건 뭐겠습니까? 수출 조세, 수출세, 관세는 어떻게 붙이죠? 수입된 물건에 관세를 붙이는 무역 정책들을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쿼타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물건을 수입하는 거 어떤 양을 지정해가지고 그 이상은 수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을 보여주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의 틀에서.
요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근본적으로 무역 이론이라고 하면 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무역이 왜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어, 무역의 패턴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무역의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역 전과 무역 후에 사회적 후생이 무역 후로 변화할 때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럼 두 나라에서 모두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하는 거죠. 거래를 왜 합니까? 시장에 나가서 거래를 하는 이유, 소비자 잉여를 발생시키고 생산자 잉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가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익이 없는, 그러니까 공짜 점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원칙 자체는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산한 물건에 대한 가치를 내가 매길 때, 내가 팔고자 하면 내가 매긴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매긴다면 그 물건 팔아가지고 다른 물건을 산다거나 다른 물건을 생산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나가가지고 나는 이 정도의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싼 물건, 내가 판단하는 나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무역 발생 원인은 무역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본질적인 얘기가 있죠.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죠. 생산적인 측면에서 아니면은 그 경제적인 자원의 부존 자원의 양. 그렇죠. 어떤 나라는 어, 원유가 아주 풍부하게 생산이 됩니다. 원유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겠습니까? 원유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 아주 유리하겠죠. 많은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어떤 나라는 날씨, 기후 조건에 의해 가지고 바나나가 아주 싸고, 어떤 나라는 사과가 아주 싸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아주 가지각색이다. 그럼 이전 생산 산업, manufacturing industry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나라는 노동이 아주 풍부해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경제가 상당히 발전했던 이유는 그 전까지 경제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가격, 그러니까 임금이 상대적으로 아주 쌌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아주 투입해가지고 상품을 생산했을 때 아주 발전된 이제 높은 스킬의 그 상품이 아닌 이상 아주 싸게 생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에 공장 세우고 거기 들어가서 노동을 이용하는 세계적으로 공장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중국이 해왔고 그걸 통해서 상당히 빠른 경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나라는 기계를 아주 잘 만든다. 그러면은 자, 자본이 풍부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잘 만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술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페이턴트나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떤 산업에 대해서 특화해가지고 아주 발전을 많이 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그런 것이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무역 이론에서 하고 있는 거죠. 왜 무역이 발생하는지. 기본적으로 부전 자원의 양이 달라서다. 기본적으로 환경, 기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거기에 깔려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무역을 통해서 각 나라가 이익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라는 논리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됐죠? 그럼 패턴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뭐 노동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생산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자본이 풍부한 국가들, 경제가 개발돼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할 자본이 많은 자산이 많은 국가들이 자본 집약적인 상품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서로 교역을 한다. 그래서 무역 패턴이 결정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 가장 최근의 무역 이론들, 최근이지만 교과서에 실릴 정도면 제법 뭐 연수로는 제법 된 이론이에요.
그런 상황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기술 수준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무역이 일어나.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를 생산을 합니다. 미국에서 포드가 있고 쉐볼레라고 해서 쉐비가 있고 일본에는 토요다가 있고 혼다가 있고 뭐 이렇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현대차를 만들고 기아차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을 보입니까? 꼭 어떤 나라의 기아차가 팔리는 게 아니고 기아차가 한국에도 팔리고 미국에도 팔리고 일본에도 팔리고요. 포드가 미국에도 팔리고 일본에도 팔리고 한국에도 팔립니다. 이렇게 똑같은 종류의 차, 이것이 각각 똑같은 품목이 서로 소비와 생산을, 수입과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냐?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가장 최신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런 특히 이런 시장들은 사실 완전 경쟁 시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호의 다양성에 기반을 해서 이런 수입과 수출이 가능해진다라는 이론들이 가장 최근의 이론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 무역 이론이 되겠고요. 그런 세부적인 이론들은 나중에 무역학, 뭐 국제경제학, 뭐 이런 부분들은 국제경제학 보통 이제 국제경제학의 기본적인 파트는 무역 파트와 자본, 네, 그런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금융론, 네, 무역론, 금융론 이렇게 국제무역, 국제금융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 부분 국제무역론에 들어가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관심의 초점, 설명의 초점은 아마 1, 2, 3번 정도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으로 무역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비교 우위입니다. 비교 우위. 뭐 절대 우위가 있지만 절대 우위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 우위 차원에서 상대 가격 또는 상대적 기회 비용의 비율, 뭐 기회 비용을 통해 가지고 어느 쪽의 기회 비용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특화에 대한 방향이 결정이 되고 경제 사이즈가 아주 크다면 작은 나라는 완전 특화를 하게 되면서 무역을 하게 되면 두 국가 모두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설명을 드렸죠. 그럼 비교 우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무역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가격이 결정될 것이며 네, 그 가격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이 내용을 우리 비교 우위를 PPF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이거를 시장 모형을 통해서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자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는 무역이라면 자국과 외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이 있을 거고 자국 말고 다른 나라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두 나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우리는 무역을 안 하겠다. 그럼 우리나라 국내 경제만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럼 그거를 국내 가격이 될 거고요. 국내 가격. 무역 전 국내 가격이 있을 거고 무역 전에 국제 가격이 있을 겁니다. 월드 프라이스가 있을 거고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있는 거죠. 그 국내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국내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겠죠. 국제 가격은 아주 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 바깥 나라들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게 더 큰지. 국제 가격이 더 크다고 봐요. 만약에 국제 가격이 국내보다 높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가지고 팔리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 싸요. 수출하면 되겠네. 만약에 이 반대다.
이렇게 하면 수입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 수출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외국 그러니까 세계에 비해 가지고 작은 나라죠. 경제 규모가 아주 크다고 하더라도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무한정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국의 그 가격, 국제 가격으로 물건을 사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네. 무역이 일어나면 수출과 수입이 일어나는 경우 발생하자마자 가격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국제 가격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 국내 가격이 아주 싸서 수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공급이 아주 많아.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수요라고 생각한다면 국제 시장의 수요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오픈돼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국제 가격에 맞춰지니까. 국내에서 싸니까 우리나라에 안 팔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다 갖다 파는 겁니다. 생산하자마자 외국에 가서 갖다 팔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이득을 보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예, 소비자는 국내 가격이 상승하려는 무역이 시작되면 국내 가격이 상승될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누가 좋습니까? 생산자가 좋죠.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소비자 잉여 감소하게 될 거죠.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고, 네, 요 내용들을 따라오시면 아주 쉽게 그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교 우위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다, 국내 가격이 싸다. 예, 우리나라가 생산할 때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거죠. 국내에 있어서 네, 비교 우위 수출할 수 있는 거 국내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수입한다면 외국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겁니다. 요 비교 우위를 생각해 보면 요 비교 우위를 통해서 이제 무역 패턴이 결정된다. 누가 수입하고 누가 수출할지. 자, 그러면은 수출국 내가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을 때 수출을 하죠. 교역이 시작되면 수출을 하게 됩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하고 똑같아요. 국내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국제 가격에 다다르게 됩니다. 국내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국제 가격이 같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국제 가격에 맞춘 국내 생산자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국내 생산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머지 국내에서 소비자 잉여에 맞춰가지고 거래량은 국내에서 줄어들 것이고 남는 부분, 안 팔린 부분은 공급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 반대 방향 생각해 보면 국내 가격이 높다. 그럼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수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국내 가격이 감소해가지고 국제 가격과 같아진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뭐 소국 대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라가 엄청 크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외국 수준에 맞춰가지고 버금갈 정도로 크다. 그럼 다른 효과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경제 사이즈, 경제 규모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소국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고정돼서 생각하시면 분석하기에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출발할 때 국제 무역론을 생각할 때 처음 이제 가르칠 때는 소국 무역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처럼 우리나라가 가격 주도할 수 있는 그 시장의 시장 지배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국가로 고정을 해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맞춰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계속 해왔던 시장 모형에서 사회후생을 공부하는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국이죠. 수출국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자, 계속 그리던 내용입니다. 수요가 있을 거고 공급이 이렇게 있죠. 되나요? 수요 공급 아주 편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거 여기서 원래 국내 가격을 P스타로 가겠습니다. 시장 균형 가격 발생됐고 시장 균형 거래량 PQ로 결정되겠죠. 그러면 아주 편하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세모꼴, 위에 있는 이 세모 모양 삼각형 소비자 잉여 될 거고 요 밑에 있는 삼각형 생산자 잉여 되겠네요. 됐죠? 그런데 우리 국제 가격이 수출국의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죠. 그럼 이렇게 얘를 한번 잡아볼게요. 예, 월드 프라이스죠. PW로 쓰겠습니다. 월드 프라이스라고 해서. 그러면 국제 가격이 국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아요. 그럼 이 가격이 거래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경우 국내에는 얼마나 생산하고 국제에는 얼마나 생산하느냐, 수출량은 얼마나 되느냐, 국내 거래량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가격에 무조건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가격에 생산자는 생산을 해요. 그럼 생산자는 얼마나 생산을 할까요? 예, 생산 공급 곡선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 가격과 만나는 이 지점에서 생산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Q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생산의 증가가 일어났죠. 근데 국내는 어떻습니까? 소비자 수요 곡선 따라서 딱 보면 이 지점 이상으로는 소비하지 않을 겁니다. 도메스틱 QD가 될 거고요. 우리는 요만큼 생산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럼 QP라고 할게요. 프로듀서의 생산량 요만큼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국내에서는 요만큼의 소비가 일어나고 생산은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 수출량이 얼마죠? 요 크기만큼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고민하게 되죠. 여기서 생산자 잉여는 B, C, D, 그러니까 국제 가격 밑으로 공급 곡선 위로 뭐 그 영역을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A, B, C, D 이렇게요. 그렇다면 이제 요 마른 목골, 마른 목 아니고 사다리꼴, 그쵸? 요 모양만큼이 증가를 하게 됐죠. 그 원래 이제 국내에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에 포함되게 됩니다.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로 전이 됐죠. 원래 생산자 잉여는 C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국제 시장까지 다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생산자 잉여는 B, C, D 영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당연히 원래 A, B에서 A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써 보겠습니다. 무역 전과 후로 나누면 그죠? 컨슈머 서플러스, 프로듀서 서플러스, 그 다음에 소셜 웰페어 또는 토탈 서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역전에는 요 영역으로 표시할 때 컨슈머 서플러스가 A 더하기 B였고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C였고 그러면 다 더하면 A, B, C였죠. 무역 후가 되면 소비자 잉여 A, 그쵸? 생산자 잉여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됐고 다 더해보면 A, B, C, D 양이 됩니다. 그쵸? D가 사회후생 또는 총잉여의 증가분이 됩니다. 무역을 통해서 이익이 일어난 거죠. 각각을 비교해 보시면은 소비자 잉여는 줄었어요. B만큼 변화했어요. B만큼 감소했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B만큼 증가하고 거기다가 D, 국제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잉여의 증가는 D만큼이 있었다. D만큼의 사회후생 증가가 무역을 통해서 일어났다.
수출국의 경우에 이렇다라는 거죠. 요거를 사회호생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되셨죠? 이 부분이 이제 국제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특히 국제무역이 수출국에 미치는 효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자체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유심히 다시 살펴보셔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거는 수출국에 대한 미치는 효과를 봤죠. 그러면 수입국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입국은 우리 원래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에 비해서 낮았죠. 그러면은 물건을 수입해 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나요? 결국 우리나라의 가격이 국내 균형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국제 가격에 머무르게 될 거다. 그렇죠? 그럼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우리나라 국내 공급자들이 생산을 적게 할 겁니다.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생산량을 줄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수입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상황이 바뀐 거죠. 다시 수요곡선 그리고 공급곡선 그리고 국내 균형 가격 거래량 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국제 가격이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BW가 여기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은 무역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시장 가격은 PW로 국내 시장 가격도 국제 가격하고 같아질 거다라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과 동일하고 방향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또 레이블을 넣어보겠습니다. A, B, C, D로 넣어볼게요. 요 D 부분은 여기 전체 크기의 삼각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D가 중간에 점선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피해서 쓰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 전체 영역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 한번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잉여 변화, 그쵸? 무역 전후를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슈머 서플러스, 프로듀스 서플러스, 소셜 웰페어 또는 토탈 서플러스, 그리고 살펴보면 되겠죠. 컨슈머 서플러스 무역 전에 국내 거래 상의 소비자 액면은 뭐겠습니까? A였습니다. A. 이해되시죠? 국내 균형 가격 위 수요 곡선 아래가 이루어내고 있는 삼각형이 될 거고요. 프로듀스 서플러스 뭐겠습니까? B와 C가 되겠죠. 됐나요? 쉽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생도 A, B, C가 될 거고. 자, 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 살펴보시면 자, 국제 가격에 맞춰진다 그랬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이 가격 위 소비자의 수요 곡선 아래 A 플러스 B 플러스 D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후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자 잉여는 C로 바뀌었네요. 여기서 B가 원래 생산자 잉여에 포함되던 B가 소비자한테도 전가되고 D만큼의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아까랑 완전 반대의 상황이죠. 네, 반대의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비자 잉여의 부분의 일부가 생산자 잉여로 바뀌었죠. 수출국의 경우에는. 근데 수입국의 경우에는 생산자 잉여의 일부가 소비자 잉여의 일부로 포함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다 더해보면 A, B, C, D입니다. 국내 경제 자체로서는 사회후생 또는 총익녀가 D만큼 상승했다, 커졌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거 한 가지 빠졌던 거, 네. 이제 원래는 Q만큼 생산했지만 국내 생산 요거밖에 하지 않을 겁니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국내 공급자가 생산할 수 있는 수지가 맞을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토탈 생산량은 거래량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요것만큼 요 크기만큼이 수입량이 되겠네요. 그렇죠? 총수입을 요만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게 되면 누가 이득이다? 네, 소비자가 이득이다. 수입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이득이다.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누가 피해를 입겠습니까?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누구 도와주는 거죠? 국내 생산자를 도와주는 거죠. 왜 관세를 매겼습니까? 국내의 유치 산업, 아직까지 발달하지 못한 산업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나요? 자유롭게 그냥 생산을 한다면 그 산업은 한국에서 사라지거나 아주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웠던 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그럼 장기적인 이제 국가 경제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국가 경제가 경제 정책을 계획하게 되고, 예, 세우게 되겠죠. 그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이제 생산자 잉여 당연히, 예, 수입국의 경우에 생산자 잉여가 감소를 했고요. 소비자 잉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총잉여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보다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무역을 통한 이익이 있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증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PF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수요와 공급 모형, 시장 모형을 통해서 사회 후생의 크기를 측정해 봄으로써 후생 증가를 보였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수출국, 네,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가 크게 증가해가지고 경제적 후생, 총잉여 증가했죠. 수입국, 자, 수입국 생산자 잉여 감소하지만 소비자 잉여가 아주 크게 증가해가지고 이익이 크기 때문에 총잉여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이런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 일부분의 어떤 잉여의 손실들은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면, 네,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유무역 옹호자들에 대한 근거, 주장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를 통해서,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를 통해서 수입국과 수출국이 각각 어떤 사회 후상의 증가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무역 정책, 경제 정책 또는 특히 무역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무역 정책 중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관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라는 게 뭐죠? 테리프라고 하죠. 테리프. 자, 이 관세라는 거는 수입품이죠. 외국에서 생산된 거. 외국의 생산품. 이거를 생산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소비될 때 과세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수입품에 대한 거예요.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건데,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품의 가격이 관세 크기만큼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우리 무역 전과 무역 후를 나눠서 생각했는데, 이제 무역 후가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무역이 발생한, 그 경제가 개방돼가지고 무역이 발생한 그 지점이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그 출발점에서 국제 가격에 맞춰져 있겠죠. 국제 가격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국제 가격보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됐나요? 됐습니다.
국내 가격이 관세만큼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을 때, 네, 이루어지는 거 소비 수요량 감소하고,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 감소하고 생산량 증가하게 되겠죠. 네, 시장 이론에서 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다? 목적이 뭐다? 생산자에게 도움을 주는,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현상이고, 이렇다면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주게 되겠죠.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죠? 관세를 통해서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생산자한테는, 국내 생산자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국내 소비자들은 손실을 얻을 수밖에 없다. 자, 이거를 또 시장 모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다시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곡선, 네, 어마어마하게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균형 가격이 여기에 원래 있었는데, 그쵸? 예, 어떤 경우가 있었죠? 예, 요 월드 프라이스 여기서 결정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 소비량이 이만큼이고 국내 생산량이 이만큼이었고요. 됐나요? 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크기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 요 전체 큰 삼각형, 요 전체 국제 가격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 곡선 아래로 이루어지는 요 전체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가 될 거고, 생산자 잉여 아주 작죠. 그쵸? 공급 곡선, 국내 생산점까지 해가지고 국제 가격이 밑으로 해서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했다 이거죠.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테리프 T만큼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PW 더하기 T만큼의 가격이, 관세 크기만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수입량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국내 수요 자체는 Q1, Q2 이렇게 디맨드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S니까 생산량이니까, 그렇죠? 원래는 여기 Q1에서 Q2로 바뀔 거고, 이거 S에 슈퍼스크립트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수입량 자체가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이만큼을 수입을 했는데 나중에는 요 크기만큼의 수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입량이 감소하게 된다. 관세를 통해서 국내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고 국내 수요량 감소하게 된다. 다 보이죠? 자, 이게 이제 그 잉여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또 조금 복잡해지는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세 이전, 이후로 나눠가지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고생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정부 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정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관세 수입이죠. 테리프를 통한 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거버먼트 레비뉴라고 할까요? GR이라고. 네, 거버먼트 레비뉴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살펴보게 될 건데, 요걸 위해서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나눠 볼게요. 원래의 소비자 잉여분에서 요 크기만큼 국제 가격 위로 해서 요 부분이요.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요거를 한번 나눠 볼게요. 여기가 A. 그 다음에 우리
요 사이 요 가격 위와 새로운 생산점이 거기 생기니까 이거 나눠가지고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마름 목골 C, 여기 생산점 D, 여기 E,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 오른쪽에 있는 거 F, 그 다음에 요 부분이 G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나눠봤습니다. 그럼 처음에 관세 부과 전에 국제 가격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소비자 잉여 어떤 거죠? 요 작은 모든 것들 다 더한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요 전체 크기가 소비자 잉여가 될 거고요. 생산자 잉여 G 하나 딱 있습니다. 관세 부과 안 했으니까 이거 0이고요. 사회 후생은 A, B, C, D, E, F, G 모든 부분 되겠네. A, B, C, D, E, F, G까지 모든 부분 다 더해준 게 총잉여 또는 소셜 웰페어 사회 후생 생각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세 부과 후가 문제인데요. 관세 부과 후에 소비자 잉여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A와 B 부분 딱 나오죠. A 플러스 B 딱 나옵니다. 이 부분 어렵지 않죠. 관세 부과 후에 가격이 여기서 결정됐으니까 이 가격 위로 해서 있는 삼각형의 크기 소비자 잉여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생산자 잉여는 얼마가 될까요? 관세 부과 이후에 생산되는 점이 2점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까지의 삼각형이니까 C 더하기 G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CG 요 부분으로 생산자 잉여가 바뀌었다. 요 공급 곡선 위 새로운 가격 곡선 아래에서 결정되니까 생산자 잉여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관세 수입은 얼마가 될까요? 그럼 여기서 수입량에 따라 가지고 관세를 부과한 거죠. 수입량이 얼마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량의 크기가 이렇게 바뀌었죠. 관세 후에 여기 관세 후 수입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수입량이 요 크기고 요 밑변의 크기고 높이가 스몰 t죠. 그러면 t만큼의 사각형 요 크기가 관세 수입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거 다 더해보면은 관세 부과 이후에 사회 후생이 되겠네요. A, B, C, E, G. 요 변화 사회 후생이 얼마나 감소했죠? D와 F가 빠졌네요. D 플러스 F 크기만큼의 후생 감소 발생합니다. 변화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생산자 잉여 크게 감소했죠. C, D, E, F 크기만큼 감소했습니다. 보이나요? 그죠?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잉여 C, D, E, F만큼 감소합니다. 생산자 잉여 증가하죠. C만큼 증가하죠. 그러니까 소비자 그 잉여 감소분의 일부인 한 부분이 생산자 잉여로 전이 되게 되죠. 바뀌게 됩니다. 자, 관세 부과를 통해서 정부 수입, 정부의 관세 수입은 없었는데 관세 부과 안 하면 0이었지만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2의 크기만큼이 바뀌었어요.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하고 F 저 삼각형 두 개의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후생 손실이죠. 네, 정부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상실된 부분, 후생 손실, dead weight loss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dead weight loss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을 거고 그 부분이 국제무역에서 관세라는 형식의 어떤 과세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사회후생의 크기 DF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잘 익혀두셔가지고 이해를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그림은 뭐 교과서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그려진 그림 한번 보시고 이거 설명 따라가지고 한번 계속 이래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직접 자기가 그려보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 힘드니까 직접 그려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의 효과에 대해서 관세 부과 이후에 후생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경제 주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죠. 소비자 쪽, 생산자 쪽, 정부의 수입 쪽, 그래서 총잉여, 사회후생 측면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좀 일반적인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무역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득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시장으로 분석하는 것 말고 국제 무역이 주는 이익이 어떤 것들, 다른 것들은 뭐 없어요? 후생 손실, 후생 이득, 후생에 대한 증가가 있죠. 그러니까 국제 무역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어떤 쪽이든 생산자 측면이든 소비자 측면이든 전체적으로 국내 경제 자체로 봤을 때 사회 후생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각 부분의 손실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국내 경제 자체의 후생, 총 잉여 자체는 증가한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봐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부 정책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소비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게 해준다. 개별적으로 아주 복잡 다단한 개별적인 수요자의 욕구, 취향 뭐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런 소비자의 개별적인 취향과 개성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의 패턴들이 있다라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동차들이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똑같은 품목이고 똑같은 기능을 가진 상품인데, 네, 어떤 것들을 강조한 상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독일 자동차를 탄다거나 일본 자동차를 탄다거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탄다거나 자동차를 타고 어떤 거리를 이동하고 여행하고 이런 데 대한 소비의 사용에 대한 것은 별반 차이가 없지만 다양한 개성과 자기만의 어떤 그 선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비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무역이 발생을 하면 우리 이제 생산자 측면은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를 뭐 신문에서나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뭐냐? 어떤 생산물을 생산할 때 있어서는 점점 생산물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술 자체의 어떤 특징이라던가 생산 라인 자체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주 규모가 커야지 이윤이 맞아지는 것. 근데 국내 생산만으로 국내 시장의 크기 자체가 작아가지고 이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생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국제 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생산비의 하락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걸 통한 이득이 아주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뭐 그 사회,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다양한 시장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시장 이론을 뭐 시장 이론에서 수요 공급을 공부하긴 했지만 마켓 스트럭처라고 그래서 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공부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내용 분석 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독점 아시죠? 독점이 뭡니까? 생산자 혼자 있는 거예요. 독점이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가 시장 지배력이 아주 강하죠.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고요. 아주 혼자서 주무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독점이 나쁘냐? 뭐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독점이 왜 발생하느냐?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그 아이디어, 그 특허,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장려를 함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측면에서 특허를 보장해 주는 거죠. 누가 고민해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냈다. 독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독점, 경제적으로 바라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싫죠. 나의 소비자 후생을 아주 모두 샅샅이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소비자 후생 하나하나를 생산자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하면 생산자가 소비자의 개인적인 취향까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생산자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지불할지 지불 용의를 알아내서 지불 용의를 제시하고 그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들을 분리할 수 있느냐? 소비자들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까지 있다면 네, 아주 악랄하게 소비자 영역 모든 부분을 독점 기업이 뺏어갈 수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정보의 취득이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죠. 만약에 그냥 독점 기업이 하나의 가격만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소비자 구성이 생산자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생산자 잉여, 이 독점 기업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국내의 소비자들을 아주 나쁘게 하니까 국가 경제 차원에서 이 독점 기업은 좀 길을 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럼 여기서 경제 정책을 써보자라는 거죠. 정부에서 독점 기업에 조세를 부과합니다. 조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 지배율이 높기 때문에 내가 왜 저 조세를 내? 소비자한테 다 부과시켜. 100%를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독점 기업을 컨트롤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차원에서는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규제를 한다거나 어떤 뭐 생산 라인에 대한 공급을 막는다거나 뭐 이런 아주 직접적인 규제하는 거 말고 일반적인 시장 정책을 통한 규제들, 우리가 알려진 바로 조세라던가 뭐 생산량 유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소비자 잉여 감소분으로 바뀌게 되는 아주 악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독점 기업을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자, 이게 국제무역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경쟁의 촉진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경쟁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근데 뭐 세계 전체적으로 독점적인 기업이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트렌드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국제무역의 또 다른 어떤 본질, 독점 기업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시장을 개방해라. 외국의 비슷한 유사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놈들을 데리고 와라. 그걸 수입하면 상당히 직접적으로 똑같은 품목은 아니지만 그 품목 대신 다른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구성이 증가하고 결국은 독점 기업이 자기의 시장 지배력을 점차적으로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대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개방되고 국제적인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것들은 뭐겠습니까?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아주 다양한 문화들이 교류되고 받아들여지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들이라든지 그것도 사실은 결국은 시장에 의한 생산과 잉여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이디어 공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문화가 가까워지고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거리가 감정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되게 멀지만 그 거리 자체 익숙함 자체가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미드도 많이 보게 되고 뭐 미국에 대한 이해도 늘어나게 되고 중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 중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서로 이런 무역을 통해 가지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교역을 하게 되면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넓게 생각해 본다면 국제무역의 이득의 부분으로 카테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제 경제학과 다른 얘기를 좀 한다고 그랬죠. 그거 말고 이제 국제 정책들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정책을 정부가 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상품은 이제까지 어떤 이유들 때문에 국내의 어떤 특별한 제약들 때문에 시장 개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 완전 경쟁의 시대로 도입하자. 국내에서 이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싸워보자라는 측면.
또는 소비자의 후생들 아니면 사회 후생들이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 그래서 시장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이슈들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떠오를 수 있죠. 자, 외국의 법률 시장 변호사들이 훨씬 더 싼 가격에,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싼 가격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사람들의 권리 보호 자체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 미국이 변호사는 확실히 시스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변호사, 국제 변호사 또는 이제 외국의 변호사도 한국에 와서 어떤 적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자. 물론 법정에서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언어적인 어떤 배리어 이런 것들은 아주 크겠죠. 근데 그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운영하고 회계법인을 외국인들이 운영을 하고 대학을 한국에 들어와서 뭐 교육 개방을 하자. 그래서 대학을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경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를 개방하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논리들을 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반대가 크겠죠. 로비도 아주 심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까지 뭐 의사, 변호사, 그러니까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의 파워, 정치적 파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함부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소비자 입장은 좋죠. 의료 서비스가 개방돼요. 미국에서 훨씬 더 수술을 잘하는 어떤 부분에서 수술의 권위자에 대한 서비스를 국내에서 받아볼 수 있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한국이 기술이 손기술이 좋아서 훨씬 더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이 뛰어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 개발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 받아들인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소비자가 이용해서 소비자 행렬을 아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아주 반대를 하겠죠. 그죠? 외국 의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자체라는 거, 의료 서비스 자체가 꼭 시장에서 거래돼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의료 보험이 끼워져 있죠. 환자들을 볼모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정치적 싸움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법무법인 서비스를 개방하자. 어느 문제들은 그냥 경영 자체만 바뀌는 걸 통해서도 충분히 더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소비자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대한 변호사 협회 이런 어떤 정치적인 집단들이 물론 이제 그 집단은 자신들의 어떤 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시장적인 관점 또는 효율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시장 지배력이 큰 사람들이 뭉쳐져 있고 그 사람들이 특히 또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잉여가 많이 뺏기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들이 훨씬 더 많지만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논리들, 무역 정책, 국가는 어떤 경쟁을 무한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고 거기에 통해서 효율이 증가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반대. 그러니까 무역 제한을 하자는 거죠. 무역 제한 정책. 무역 제한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 각가지 다른 무역의 이익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국내 경제상으로도 효율성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데 당연히 개방해야지라는 입장이라면 무역 제한을 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예전에 봤던 거, 그러니까 한미 FTA가 성립될 때 가장 반대했던 집단 중에 하나는 농업 관련 종사자였습니다. 그러면 쌀 시장이 개방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농부의 대부분이 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의 일자리 또는 이윤 바닥을 치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을 수가 없다. 생존에 위협을 느낀다. 첫 번째로 일자리 상실. 어떻습니까? 수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생산자가 피해를 입게 돼요. 소비자는 좋죠. 그러면 이 일자리에 대한 거, 실업에 대한 문제가 아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품이라고 쳤을 때 그 상품이 시장 개방이 된다고 쳐요. 이제까지는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됐다. 그러면 그 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다른 이득을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있지만 한 부분에는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 길을 쓰고 지켜야 될,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쌀 이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부과시킬 수 있는 거 정치적으로. 야, 우리가 쌀 시장을 개방을 했어. 미국이 계속 뭐 순조롭게 싸게 쌀을 공급하다가 어느 날 나 한국 니네들 북한하고 관계 때문에 쌀 수출을 못하겠다. 당장 쌀 가격이 천장집으로 오를 겁니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주식 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국민의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게 된다. 그 국가 안보 이 문제까지를 주장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주 좀 강한 주장이에요. 미국이 수출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수출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한국과는 그럴 수 있지만 수입과 수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수입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쌀도 상당히 많은 품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지만, 그러니까 그 베트남에서 먹는 쌀들 좀 이렇게 찰기가 없는 쌀들이 있고, 중국 쌀만 봐도 한국에 비해서 좀 이렇게 끈적이는 찰기 정도가 다릅니다. 가장 비슷한 거 스시라이스라고 하는 일본 쌀들이 가장 우리나라 쌀과 비슷하고, 일본 품종들이 우리나라 품종들이랑 가장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 쌀 수입해가지고 뭐 싸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어느 날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쌀 수입을 못하게 됐다면 그 쌀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국가 안보, 우리나라 쌀이 주식인데 니네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넓게 보면 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하루 이틀 또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거, 아니면 생산 시설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 상품들을 어느 나라 가서 생산을 해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논의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유치산업 보호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치산업 보호 어떤 거냐?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고, 장기적으로 이 산업이 발전이 돼야 국가 경제가 유지된다. 시간이 고려된 측면이죠. 우리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중공업에 대한,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논리가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누구의 아이디어였던 간에 경제 발전을 이뤄낸 역사적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결과는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 산업 보호, 이 산업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 조산업, 뭐 반도체 산업, 그건 좀 더 최근의 일이었지만, 그렇게 이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죠. 시장은 다 개방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 생산자들 지금 좀 발전 정도가 낮지만 나중에 되면 세계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불공정 거래다. 페어 트레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많이 쓰여지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국제적인 시장에서 어떤 상품들이 어떻게 생산되느냐, 아동 학대를 통해 가지고 아동의 노동을 착취를 해가지고 생산되는 품목들이 있죠. 그러면 그 상당히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 몇 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노동을 억지로 시키는 거는 안 된다라는 그 동의들을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국가들이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상품들이 싸게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정치적인 논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불공정 경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이제 무역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논리 중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자주 또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역사적인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자? 예, 협상 전략으로 이용하자. 북한과의 거래를 한다거나 일본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항상 많이 쓰여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역 제한의 논리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그 불공정 거래나 불공정 어, 경쟁에 관한 내용, 북한과의 거래에 관한 내용에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적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 이론상에서 원하고 있는 대로 무역의 정책을 편다거나 그 경제적인 운영을 하는 데서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부터 해서 그 기본적인 이제 시장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역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이 부분은 다시 국제 무역 또는 국제 경제학 부분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다음 학기 이렇게 찾아가지고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요. 마지막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뭐 트렌드에 관한 현실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국제 관계, 국제 정치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연관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여담처럼 들으셔도 사실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발생했을 때 국가들이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이익을 사회구성적 차원에서 구생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쭉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잠깐 무역정책 그거를 제한을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허용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논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